무비시네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사입니다. 오늘은 공지사항 하나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무비시네 영화방이 이제껏 한 번이라도 출연해주신 기사분들과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소모임 하나를 꾸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을 구상 중입니다. 각자 외롭고 바쁜 도시 생활 중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대상은 저와 박 기사를 중심으로 모든 기사 및 청취자분들, 나아가 번개에 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며 이들이 효과적으로 모임에 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고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밴드나 비공개 페이스북, 단체 카카오톡 등 많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어플이 월 15,000원가량의 비용을 들여야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게 돼서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의 소모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픈 의사가 있으신 분은 팟캐스트 댓글이나 공식 메일 dps1438gmail.com 등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여 명의 참여 의사를 받은 상태고 나머지 20명 정도의 가입 의사를 더 받는다면 월 500원 정도의 회비를 받는 저희 소모임을 공식 출범시키려 합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참석하게 된 곽 기사입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은 무비시네 영화방의 109방 성남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나마 그 예고를 해드렸죠. 말이 어려워요, 그게? 네. 그랬나요? 네. 성남 변호사 탐정을 하면서 네. 살짝쿵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CJ가 배급을 했고요. 이 성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작도 CJ가 어느 정도 담당을 했다고 해요. 참여를 해서 아무래도 CJ 엔터테인먼트의 색깔이 많이 들어간, CJ ENM의 색깔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영화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영화를 보고 나서도요. 사실 전작이었죠. 네. 바로 전에 봤던 영화와 약간 유사한 점도 좀 많았었고,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볼 만한 장면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시기에 나왔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할 정도로 약간 띄어서 나왔으면 좀 더 좋은 시너지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살짝의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최근에 제 지인이 어플로 어디 이제 만남이나 소모임 같은 걸 나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중에 무비시네 영화방에서도 어떻게 청취자들과 함께 이런 영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보는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좋네요. 괜찮네요. 네, 제가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네네. 어디 가입이나 할까 하고 영화 뭐 독서 이런 거 검색을 해서 쫙 봤는데 네네. 뭐 100명, 60명 뭐 이렇게 가입이 다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런 게 불순한 의도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거는 기혼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기혼자들이 들어와서 더 깽판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혼자들이 깔끔하죠. 네. 아무튼 이런 모임 저도 뭐 하나 가입을 할까 이러고 알아봤는데 가입을 할 게 아니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네요. 네. 저희만 모이는 거 아닙니까? 둘만 모여도 되죠 뭐. 그럼 뭐 지금이랑 똑같은 거고. 예. 그렇죠. 지금이랑 뭐 같은 거죠. 네.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만들어 보면 좀 그러니까 어디 뭐 일단 한두 번 나가봐야겠어요. 예. 네. 그래서 어딜 나갈까 지금 고려 중입니다. 네. 뭐 요즘에는 아무튼 뭐 그런 컨텐츠가 너무나 발달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모르던 이런 세상을 뭐 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지방에서는 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네.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아, 그러겠네요. 예, 거의 다 서울 집중적이라서 예, 이게 그런 문화적이나 뭐 이런 그 모임 자체도 네. 서울 중심적이라는 게 지방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문화적인 격차가 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여건 차이가 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거의 한 8, 90%가 다 몰려있다는 뉴스를 엊그저께 막 본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 본 토박이신 그 싱글분들이 사실 이런 모임에 많이 나오기보다는 저 지방에서 서울로 예, 올라오신 분들이 더 모임의 줄을 이루는 거. 친구를 만드는 거죠, 이제. 네. 네, 친구를 만드는 거죠. 예전에 뭐 다모임이나 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본인들이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랜덤으로 자기랑 이제 취미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비슷하신 분들을 만나서 친구를 만드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쿨내음이 많이 나는 예, 그런 어플이 아닌가, 그런 모임이 아닌가. 예전에는 이제 다운 카페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싸이월드 클럽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클럽 몇 개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 끝나고 혹은 대학생들은 이제 방과 후에 뭐 번개 모임을 해가지고 어디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고 이런 모임을 몇 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구나. 네, 원래. 그냥 밥만 먹고 딱 영화 보고 그냥 헤어지는, 혹은 영화 보고 간단하게 이제 술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헤어지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모바일로 이런 걸 좀 더 간편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다운 카페가 전부였는데 예, 한 차원 진화된 네. 예, 그런 게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예, 참여합시다.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렇고요.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는 성난 변호사입니다. 일하는 확실해요. 대검 중수부 출신이고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기는 게 정이지 뭐. 신촌여대 생산의 사건. 자기가 저 사건 맡을래? 쟤네 집 부자야? 용의자는 있는데 시체도 증거도 없다. 괜히 변호한다고 설치지 마. 범인 확실하니까. 현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 무죄를 잊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았거든요. 제 의뢰인은 결백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몰매니까 좋아? 아, 재판 이렇게 끝나면 내 입장은 뭐가 돼요? 예?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법대로 해주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로펌에 정말 잘 나가는 에이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주인공이 이제 이성균 씨고요. 그런 변호사한테 갑자기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죠. 모함이나 아니면은 이 변호사를 좀 시기했던 사람의 짓이라고 또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는데, 그 위기를 그 에이스 변호사가 어떻게 헤쳐나갔냐, 그게 이 영화의 주된 관건입니다. 네. 다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탐정 그 다음날 봤어요. 네, 탐정 그 다음날 봤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겹쳤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화가 상당히 비슷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이 영화가 탐정이었는지 성남 변호사였는지 구분이 잘 안 갈 만큼의 약간의 헷갈림이 있을 만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영화였습니다. 네. 곽 기사님은 이 영화 어떠셨나요? 그냥 뻔하디 뻔한 영화. 음, 그 탐정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면에서는 뭐 크게 뭐 색다른 감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했었는데, 그래도 관객과 그 범인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 성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범인이 누구고 어떻게, 그리고 결말은 또 어떻게 나겠다,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냥 바로 그냥 예, 정해놓고 그냥 보게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뻔하디 뻔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 요소 이런 거 면에서는 좀 많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와 탐정, 저희가 전 방송 탐정 더 비기닝 때 이 두 작품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야기를 끌어감에 있어서 탐정 더 비기닝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까지 누가 범인인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건지 이거를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면 이번 영화 성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인이 특정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 범인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태를 타개해 나갈까 이것이 오히려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고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점도 그 이끌어가는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의 배치, 전개되는 양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비슷한 점도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남 변호사가 탐정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못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캐릭터들의 활용이나 이 비율이랄까요? 그 분배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았다 밸런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냐면 주인공이 이성균 씨죠. 이성균 씨 그 변호사가 있고 이 변호사가 처음에는 돈만 밝히고 승률만 높이는 그런 변호사였다가 어떤 일이 딱 닥쳐요. 한번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악당한테 뒤통수를 맞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성이 나서 성남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이거 하나만은 제대로 풀고 말리라 하는 오기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를 해결해 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 사건의 담당 검사인 이성균의 후배가 있죠. 그리고 상대편 변호사도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약회사 그 대표가 있고 그 대표의 부하들이 있어요. 이들 간의 뭐랄까 그런 균형감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김고은 씨는 어느 정도 확 실종됐다가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등장하고 상대편 변호사도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그 악당들도 뭐 역할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탐정의 이윤호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냥 이성균 씨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영화지 않았나. 그래서 좀 영화가 단조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의 캐릭터 부분이 굉장히 제일 아쉬웠어요. 이게 주인공인 이성균 씨만 그 빛이 나고 네. 나머지 조연들급에서는 전혀 존재감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캐릭터가 너무 색깔이 너무 없지 않았나. 정말 최종 보스로 나왔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장현수? 아무튼 그 예전에 그 슈퍼맨이 왔다 거기에 나오신 분인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돌아왔단가? 아무튼 네. 거기에 나오신 분인데 김현석? 아니, 장현성. 장현성. 맞아. 장현성 씨 같은 경우에도 잘 어울리긴 했어요. 그 악당 최종 보스 여기 잘 어울리긴 했는데 존재감이 그렇게 막 뛰어나다고 하지는 않을 만큼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그렇게 기억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거는 딱 이성균 씨만 있었고 원래 이렇게 파트너식으로 해서 재미면에서 같이 이렇게 끌어가 줘야 되는 임원희 씨조차도 저는 사실 그 캐릭터가 너무 좀 아쉬웠거든요. 캐릭터의 비중 자체가.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이성균 씨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영화가 아닌가. 이성균 씨가 정말 그냥 살린 영화. 사실 멱살을 잡고 끌고 갈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멱살을 딱 잡고 상대의 발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고 멱살을 잡고 상대가 질질 끌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 영화는 그 중간이에요. 한 다리로 그냥 띵뛰기해서 옵니다. 음. 근데 애매한 게 사실 제가 임원희 씨 아까 캐릭터 설명할 때 빼먹었어요. 그리고 장현성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투톱이 아니죠. 원톱 영화죠. 원톱이죠. 근데 원톱인데 그나마 다음 캐릭터가 누구냐 두 번째가 누구냐라고 할 때 상당히 의견이 갈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현성 씨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현성 씨가 연기한 그 제약회사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임원희 씨가 연기한 그 사무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무장이 실질적인 파트너 역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김고은 씨가 맡은 검사라고 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인물이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랑했던 피해 여대생이 세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네 명이 누가 주연인지, 그러니까 누가 두 번째 캐릭터인지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주조연이라고 하죠, 그런 네. 거?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주연으로 두 명이 올라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김고은 씨입니다. 이성균 씨랑. 그거는 거의 마케팅적으로 네. 좀 활용하려는 용도가 아닌가. 사실 이 영화가 마케팅적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김고은 씨의 이름을 좀 뒤로 뺐어야 돼요. 사실 믿고 거르는 김고은이라는 그런 애칭이 붙을 만큼 김고은 씨의 영화 보는 눈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많이 박혀 있었거든요. 네. 예, 전작들만 봐도 누구였죠? 그 이민기 씨랑 나왔던 그 몬스터 네.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차이나타운 굉장히 좀 실망했었습니다. 사실 은교 외에는 이렇다 할 작품이 없죠. 예. 그리고 나오면은 본인의 이제 키워주신 어머니를 네. 항상 배돼지를 쑤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어갖고 협력 칼의 길에서 예, 그렇죠. 협녀에서도 그렇고요. 차이나타운에서도 그렇고 예, 아무튼 좀 믿고 거르는 여배우가 최근에 김고은 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케팅을 좀 하려면은 조금 뒤로 뺐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좀 남네요. 사실 우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배우 특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남자 배우 10명, 여자 배우 10명 이렇게 한번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물론 곽 기사님도 그때 오실 거고 네네. 그때 김고은 씨에 대한 이야기 아마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되게 최근에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얼굴 형태의 얼굴은 아니에요. 확실히. 네. 근데 굉장히 매력 있고 좀 순수해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충무로에서 핫한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젊은 여배우 중에 네, 아무튼 영화 보는 눈은 김고은 씨가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선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안 좋지 않나라는 게 원래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김고은 씨의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으면서 네. 예, 다행스럽게도 이 영화는 그 정도로 망작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고은 씨 예쁘게 보셨나요? 저 새롭게 봤어요. 새롭게. 그래서 지금 뭐 믿고 보지 말아야 할 그 여배우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사실 주목을 쥐었다 폈었어요. 좋게 봤기 때문에 그만큼 좀 새롭게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마 이렇게 반전으로 반대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뭐 반대 의견으로 예뻤어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예뻤어요. 그 대신에 김고은이 좀 호흡을 이 영화에서 또 길게 끌고 갔으면 또 약간 또 틀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되게 알맞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매력을. 그렇죠. 길게 끌지 않고 네. 저는 좀 이 영화에서 예뻤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마지막에 립스틱 발라가지고 맞아요. 이성균 씨 사무실에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차를 맞아요. 수줍어하면서 그때 참 좀 예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고은 씨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났으면은 아까 곽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처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로맨스가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김고은 씨가 더 출연을 했으면은 그렇죠. 그런 점은 좀 영화로서는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성균 씨의 캐릭터가 정말 상당하죠. 네. 시종일관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막 건방지고 건들건들 거리면서도 능력이 있고 머리가 영민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강력하게 한 축을 지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도 안 되는 판이었잖아요. 그 판 자체가 열세 중에 열세인 상황에서 이거를 뒤집는 결정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하고 보조를 맞출 만한 인물이 과연 그 악당 이외에 악당은 출연 자체가 제한적이니까요. 장현성 씨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 영화는 없었다. 원톱으로 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모니 씨가 사무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변호사와 파트너를 이루면서 계속 영화에 등장을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가도 이 영화 속에서 이모니 씨가 보여주는 연기 자체가 감초거든요. 네, 그냥 웃겨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그리고 잠깐 중요할 때 사라졌다가 나중에 이제 속편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화는 김고은 씨나 이모니 씨를 배제시키고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 이성균 씨의 원톱으로 간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영화는 주인공인 변호성이죠. 변호성. 이름 장명 센스가 참 가관입니다. 네. 두뇌 상위 1%, 승소 확률 100%라고 하는 이 이성균 씨가 연기한 특급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 출신인데 이 변호사는 상당히 돈과 승률만을 쫓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변호사를 말하는 카피 자체가 이기는 게 정의지 뭐. 이 말이에요. 딱히 정의로운 일을 쫓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을 맡든 내가 이기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자기가 이긴 일을 금방 진실이라고 믿기도 하고요.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쩌다가 살인사건 하나를 맡게 돼요. 어떤 하숙집이라고 할까요? 대학가 인근에 신촌에 뭐 연대 간호학과 출신인 것 같아요. 여대생 하나가 죽었는데 그 자취방에서 이제 죽은 거죠. 자취방에서 의문의 살인사건을 당했고 그 범인이 자수 또는 검거가 된 거죠. 그 현장에서. 현장인가요? 뭐 아무튼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 사건을 맡게 돼요. 피의자 측의
변호인으로서 살인 사건을 맡게 되는데 원래 이런 자잘한 사건은 안 맡던 인물이라 그리고 승소율이 이렇게 낮아 보이는 사건은 안 맡던 인물이라 도대체 내가 왜 이 사건을 맡게 되었나 의구심을 품지만 이 사건이 사실은 어떤 큰 제약회사 자신이 한번 일을 잘 처리한 바 있었던 큰 제약회사의 대표가 맡긴 일이라는 걸 알고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예상치 않게 꼬여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결국 내용은 뭐 알고 보니까 범인이 그더라 하는 식의 반전이 빨리 등장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범인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의 홍보 자체가 좀 아쉬웠던 게 또다시 뭐 이거를 포스터식이나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포스터에 끝까지 간다 이성균의 두 번째 반전 이야기 뭐 이런 식의 포스터 문구가 있어요. 네. 저는 그 포스터를 맨 처음에 보고 속았습니다. 네. 어떻게 속았나요? 끝까지 간다의 제작진이 연출을 했다거나 이성균 씨랑 다시 뭉쳐서 뭐 연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간다의 감독이 그대로 이 영화를 연출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조해가지고 속았었는데 전혀 관계에 있는 분들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성균 씨만 딱 나왔죠? 딱 이성균 씨만 끝까지 간다에 나온 거였고 네. 예, 아무도 끝까지 간다랑 관계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전이었어요. 네. 그렇지, 그게 반전. 예, 그 외에는 없었다. 참 그게 홍보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구나. 저 같은 관객은 속아서 갈 수도 있을 만큼 광고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버스를 탔어요. 네네.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정말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버스에서. 그럼 누가 죽였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성균 씨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성남 변호사 홍보를 하는 건데 네. 라디오에서 굉장히 맛깔스럽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버스에 탁 조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성균 씨의 목소리가 막 다시 나오면서 광고를 하는데 이번 그 성남 변호사라는 영화를 좀 마케팅적으로 참 돈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도 그 버스를 타면서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급이 국내 넘버원인 CJ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전에 저희 방송에서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를 다룰 때 그 영화를 크리스토퍼 놀란 뭐 그 제작진 이런 그렇죠. 식으로 광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의 촬영 감독으로 쭉 일해와 주셨던 분이 독립을 해서 영화를 찍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사단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게 양심적으로 보일 만큼 이번 영화엔 배우 한 명만 끌어와서 거의 그거인 것처럼 했죠. 사실 알고 보니까 이 감독이 허종호 감독님이 전작으로 카운트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으세요. 그래요? 전도연 씨랑 정재영 씨가 출연을 했던 그 영화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 영화 성적도 안 좋았고 평도 안 좋았죠. 그래요? 네, 이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가 성남 변호사인데 사실 이성균 씨 원톱에 나름 인지도 있는 배우들도 많이 썼고 CJ가 배급망도 제대로 이제 돌려주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좀 기대작 가운데 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뭐 손익분기점은 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영화가 안정적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 탐정을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재밌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인들이나 가족분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볼 거 없으면 정말 그냥 생각 없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보고 나서도 막 이 영화 너무 쓰레기였어 뭐 이런 평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딱 중간 딱 평타를 치는 영화가 이번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킬링타임용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영화를 보면은 이게 막 라면 끓일 때 막 물을 끓잖아요. 근데 계속 그냥 물이 별로 끓는 것 같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글바글하게 끓기 시작하잖아요. 딱 그 순간을 넘는 영화가 있고 못 넘는 영화가 있죠. 분명히 물 온도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딱 그렇게 부글부글 끓기 직전과 끓고 난 후가 비슷비슷할 텐데 온도차가 그 선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화는 정말 팔팔 끓고 어떤 영화는 안 끓는 거죠. 저는 탐정이랑 이 영화가 딱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탐정 더 비기닝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리지 않았지만 보말이었지만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보다 조금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영화를 끌고 가면서 코믹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상 그런 부분도 약하고 그렇다고 관객들이
막 심장을 조이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긴장감도 약하고 리드미컬한 부분도 적고 그냥 안정적으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영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완전 구멍이다라고 지적하기에는 그런 애매하죠. 부분도 뚜렷이 안 보이고 그냥 이 정도는 뭐 드라마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하물며 탐정보다 개봉을 늦게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탐정이랑 뭐 한 6개월 텀을 주던가 네. 그런 다음에 개봉을 했으면은 좀 더 좋은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겨울철 그 겨울 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이게 비수기거든요. 네. 그때 CJ에서 한번 꺼내도 됐을 텐데 아무래도 CJ에서 만든 영화들이 지금 밀려 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밀려 있다 보니까 재고 처리. 그렇죠. 이제 빨리 한 개씩 털어내야 되는 거죠. 한 개씩 빨리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탐정이랑 이제 붙여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 시너지 효과가 마케팅적 측면에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탐정 더 비기닝을 재밌게 보신 관객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이게 비슷한 느낌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의 영화 한번 보자라고 해서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성균 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탐정 더 비기닝의 권상우 성동일 씨보다 조금 더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배우가 아닐까. 뭐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맞죠.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 이제 주위에도 탐정 그래도 생각보다 잘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나는 권상우가 나와서 안 본다 그거는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권상우라는 배우가 이제 티켓 파워적으로는 좀 약한 배우인데 이성균 씨는 작년에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에서 네. 워낙 좋은 평가, 영화적으로도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아서 확실히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네. 네, 배우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배우라서 좀 더 이렇게 흥행면에서는 티켓 파워가 좀 더 작용하지 않을까. 네. 사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권상우 씨도 옛날에 말죽거리 잔혹사랑 예. 그다음에 동갑내기 과외학이라는 이성균 씨보다 훨씬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성공작들이 있는데 네. 사실 텀이 좀 길었죠. 많이 길었죠. 그리고 배우로서 그 작품들을 통해서 인정받았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동일 씨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에도 나왔었고 성공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동일 씨도 수상한 그녀에서도 남편 아버지분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하셨지만 이번 영화처럼 그렇게 제대로 끌고 가신 영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약간은 이미지가 좀 그런 거죠. 두 분이 뭐 커리어상으로 보면은 좀 밀리지 않는다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드라마에서도 훨씬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경력이 있고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이성균 씨가 맡아가지고 드라마적으로나 영화적으로 크게 이렇게 성공을 못했던 작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굉장히 좀 많이 평타 이상의 흥행을 했던 작품들을 출연하는 것 같아갖고 이성균 씨라는 배우가 보는 눈이 괜찮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성균 씨가 잔혹한 출근부터 해서 망작들이 사실 없지만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잔혹한 출근. 그러니까 이렇게 모를 만한 영화 많이 출연하셨어요, 이분이. 아, 이성균 씨가 뭐 체포왕에도 출연하셨던 것 같고 뭐 몇몇 작품들이 있는데 하지만 점점 더 발전하는 배우라는 건 분명하죠. 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와이프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정혜진 씨도 예전부터 상당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이번에 사도까지 출연하셔서 사도에서 엄청 네, 이성균 씨랑 아마 나이 차가 한 40세 나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분장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게 정말 감쪽같이 잘하고 네. 되게 매력적인 배우죠. 그렇죠.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거기서 손지섭 씨 누나였죠. 누나였죠. 그랬었나요? 네. 네, 그때 제가 좋아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여배우예요. 이 두 부부가 티켓 파워적으로 힘이 있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남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일단 배우 얘기는 조금 나눴으니까 에피소드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장면들 하나씩 꼽아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했던 게 그 자전거 씬, 그 오토바이 네. 씬이랑 네. 그 탐정 더 비기닝의 오토바이 씬이었나요? 네. 자전거 씬이었나요? 아무튼 그 씬이랑 너무 겹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그 영화를 보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사실은 탐정을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녹음할 때도 그 에피소드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겹치다 보니까
내가 이 영화를 말했었나 이 영화를 말했었나 모를 만큼 예, 정말 그게 안정적인 에피소드거든요. 추격신에 뭐 그런 게 좀 기억에 남는데 뭐 특별하게 막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왜 넣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는 이제 법대로 해줄게 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동상 같은 데 가가지고 정의의 여신상 앞에 가서 정말 무식하다. 네. 그래서 무슨 방송을 해요? 공부하고 오세요. 예. 그게 정의의 여신. 네. 거기 가서 이제 뭐 한마디씩 계속 던져주는데, 성남 변호사의 예고편을 혹시 보신 분들은 그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들, 그게 정말 이 영화의 흥미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고편을 엄청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에서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게 정의의 여신 이렇게 디케라고 보통 하는데 그 정의의 여신 디케가 한 손에는 저울, 양팔 저울이라고 하나요? 그 저울이 있고 한 팔에는 또 이제 칼을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눈을 가리고 있고 천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한쪽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건 무척 공정하게 그리고 다른 한쪽에 칼을 두고 있다는 건 무척 엄정하게 그리고 자신은 눈을 가림으로써 어떻게 사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여신인데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라거나 사법 현실을 생각해보면 참담하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없는 일인가. 사실 장현성 씨가 그 재벌로서 정말 막무가내로 나가잖아요. 앞으로 막 대중들을 만날 때는 온갖 착한 척하고 그렇게 연설도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화가 현실을 반영한다고도 하잖아요. 겉에 그러니까 대중들을 만날 때는 정말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잘 나가는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온화하게끔 이렇게 이미지 마케팅을 하고 뒤로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심지어 엄청 잔인하거나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옛날에 그 황우석 박사 임순재 감독이 찍었던 영화 있었잖아요. 제보자였나요? 그 영화에서도 황우석 박사가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벌 총수가 등장하는 영화들도 많이 있었고 드라마에서도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뭐 조연아의 땅콩회항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제 수 있겠구나도 좀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도 이제는 새롭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이 영화도 그런 부분들을 아주 상업적으로 빌려와서 잘 활용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본받을 사람은 없어요. 네. 정말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없어요. 근데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많이 있죠. 검찰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사법연수원 뭐 그런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약간 법의 상징 같은 거예요. 정의하면은 법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최종 보루 이런 느낌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니까 개인들은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지만 자유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뉘는 상황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정의가 좀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지켜주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막아주고 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 많은 곳들에서 이 정의를 지켜야 할 그런 기관들이 돈이나 그런 것들에 권력에 혹은 이런 청탁들에 무너져가는 게 아닌가 좀 물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대 출신이라서 그렇네. 맞네. 그게 있네요. 오, 맞네. 전공자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네. 라스트 마지막 장면이에요. 임원희 씨가 했던 멘트들이 있어요. 탐정이나 할까요? 막 이런 네. 게 이런 게 너무 그 앞선 그 탐정이랑 네. 너무나 겹치지 않았나. 예, 그런 것도 좀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밖에서랑 저는 이제 앞뒤에서 봤잖아요. 영화를. 네. 아닌가? 이건 같이 봤네. 같이 봤어요. 탐정을 앞뒤에서 봤구나. 예. 그러면은 성남 변호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웃었죠. 그걸 보면서 저거
본 거다. 음. 우리 진짜 본 장면이다. 왜냐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를 거치면서 쭉 우리가 탐정 더 비기닝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영화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네네. 그게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음. 이거 같은 영화야. 그래서 두 개가 배급사나 재급사가 비슷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왔죠. 근데 이게 후속편이 나올까요? 제가 보기엔 안 나올 것 같은데. 내면 안 나올 것 돼요.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면 안 돼. 이거 그 탐정은 후속편을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라는 게 확실해요. 제목부터 네. 확실한데 제가 보기엔 성남 변호사는 그냥 단발성으로 나올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목부터 뭐 뒤에 이게 뭐 부제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단발성으로 나온 거니까 질러보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마지막 라스트 씬의 대사 뭐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급사의 영향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두 작품 모두 다 속편을 예상하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을 정하는 거는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후반 작업도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뭐 어느 정도 내부 시사회나 이런 걸 거친 다음에 또 내지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도중에도 시사회를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도 가봤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케팅에 앞서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음을 찍고 홍보하기 전에 이제 제목을 다는 거기 때문에 두 작품 중에 어느 쪽이 낫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제목을 그렇게 달았을 겁니다. 이 작품도 그러니까 그 제목 이외에는 둘 다 속편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도 어느 정도 속편에 대한 생각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렵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손익분기점은 넘을 것 같고요. 네. 예, 아무래도 요즘에 뭐 마션이 굉장히 좀 높게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성남 변호사도 어느 정도는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좋은 장면과 좋지 않은 장면 하나씩 뽑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좋은 장면을 뽑자면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김고은 씨가 초반에 이제 전반부까지 등장을 하고 그 검찰 계단이었나요? 거기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법원 계단이었나?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계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후반부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장소 있지 않았습니까? 도끼로 이제 그 영화의 요주의 인물이 같은 데죠? 네, 우리 씨가 연기한 그분의 목을 쳐야 되는 이성균 씨가 죽지 않은 사람을 토막내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건물에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정말 현실을 저는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원에서 이제 막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문을 막죠. 온갖 물건들을 다 앞에 쌓아두고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걸 막 보여줘도 막 막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죠. 도구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뚫을 수가 없으니까 농성전을 하자는 건데 지금 시간은 막 가고 있고 그 사이에 뭐 서류 같은 건 다 파쇄되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때 김고은 씨가 정말 멋들어지게 여기에 진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차를 그냥 뒤에서 쫙 몰고 와가지고 차 뒤로 그냥 이 정문을 뚫어버려요. 박살을 내면서 들어오면서 그때 뭐라고 하죠? 외치잖아요. 막 야 이 개새끼들이라 그러나? 뭐 비켜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통쾌한 대사를 치면 이 대사가 근데 가장 통쾌했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통쾌한 대사를 이 영화 속에서 치면서 들어옵니다. 문이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다 물러서고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죠. 뭐해 들어가 수사해 막 이렇게 하면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나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다 들어가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매우 통쾌했어요. 한편으로 사실 이게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압수수색 영장이 매우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영장을 갖고 가서 이제 막 수색을 하고 영장이 있으면은 이제 사적인 그런 기관들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막 앞에서 진입하고 막고 뒤에선 파쇄하고 빼돌리고 컴퓨터 디스크 태우고 여기서 그런 거 잘 나오잖아요. 하드디스크 다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이게 현실 반영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기업들 가보면 기업이 뭐 보안 유지한답시고 카드 없으면 진입 못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처럼 이제 문 되게 좁게 만들어 놓고 아주 복잡하게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암암리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한 거다. 이 얘기가 공공연히 돕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효과를 발휘한 사례들도 되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 영화 속에서 그 교차 편집이 되면서 안에서는 정말 내부적으로 막 파괴하고 전기 내리고 CCTV 뭐 파괴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밖에서 진입을 못 하고 있잖아요. 파쇄를 해버리고 본문만 이제 중앙문만 딱 막아버리면은 진입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아 이게 현실 반영이 잘 됐다. 그 장면이 되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역시 오. 전공자의 아, 왜 그렇네요. 전공이네요, 이건. 그랬고요. 전혀 전예여 몰랐어요. 씨는 아르케?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런 출입하는 그런 그렇죠. 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 네. 암묵적으로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안 좋았던 장면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별로였던 장면, 존재감이 없었던 장면 대부분이 별로이지 않았나 싶긴 했는데 그렇죠. 네, 가장 별로였던 건 저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 시체 파는 사람 있잖아요. 네. 시체 사고 파는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놈이었더라. 허접한 놈이었더라. 그래서 그 놈이 오히려 이성균 씨한테 붙어가지고 막 반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다 알려주고 이런 협조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이 영화의 격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류의 강대한 적과 맞서서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쭉 끌어가야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숨쉴 공간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긴장감 있을 때 한 번씩만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임원희 씨도 있고 캐릭터가 여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김고은 씨랑 은근히 연애 감정을 비춰주는 장면들에서 쉬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영화의 중요한 장면인 그런 시체 파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되게 쉬어가는 장면으로 등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강한 캐릭터가 결국은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 장현성 씨만. 이 영화를 계속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뭐 양들의 침묵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저기서 한니발 레터 박사도 있고 그리고 그 박사가 도와주는 거고 사실은 해결해야 하는 악당도 따로 있고 그렇죠. 숨쉴 틈이 없이 그런 악당들의 존재감이나 이런 거에서 정말 어렵게 막 버텨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사설 변호사예요. 수사권도 없는 애가 그냥 다 해치고 다녀도 될 만큼 영화가 허술해요. 그 악당 자체가 크긴 해도 그 악당을 위시한 세력 자체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차라리 김고은 씨의 협조를 제대로 받아가면서 검찰이랑 합쳐서 수사를 해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카르텔이랄까요? 그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영화가 너무 그 중반부터 확 힘을 빼버렸다.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네, 형사가 주인공이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법한 그렇죠.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변호사라 그래갖고 법정씬에서 네. 정말 통쾌하게 매긴다거나 네, 뭐 마지막 장면 그 엔딩 쪽에서 좀 그런 장면이 있긴 했었지만 이 영화는 이제 캐릭터가 형사였어도 충분히 먹힐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그냥 안정적인 영화다 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아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 영화가 변호사예요. 그럼 법정 영화의 재미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장르적인 재미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 영화를 법정 드라마냐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답할 관객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철저히 이 영화는 악을 상대하는 추리물이거나 아니면은 액션물이거나 뭐 그런 류의 이야기인데 정형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장점들 너무 못 살렸어요.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옛날에 명작 가운데 하나가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더 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법정 소설 많이 썼던 존 그리샴이라는 분이 계세요. 소설가. 근데 그분이 썼던 이제 원작을 영화화한 건데 이 더 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탐 크루즈가 신참내기 변호사예요. 변호사로 들어가는데 자기의 로펌 자체가 엄청나게 악덕회사였던 거죠. 자꾸 변호사 한 명씩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사라지나 봤더니 어떤 마피아 자금을 돈 세탁을 해주는 로펌이었던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서 이 변호사가 그걸 파헤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영화도 그런 식의 재미를 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성균은 자기가 그런 악덕던 로펌에서 일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돈 받고 변호하는 그냥 그런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위에 사람이 제약회사, 그러니까 로펌 대표가 제약회사 대표랑 짬짬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손발이 맞아가지고 그쪽에 뒤를 봐주는 사람이었는데 영화에서 영화 초반이랑 후반에만 그 로펌 대표가 등장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로펌 대표가 이성균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이제 이성균이 열세에 몰렸을 때 뭐 이렇게 해. 그러면 나중에 시골에 내려가서 변호사로 혹시 재기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성균이 나중에 통쾌하답시고 이 변호사 대표한테 로펌 대표한테 가가지고 그 로펌 대표가 이제 끌려가죠. 연행이 되는데 그 앞에서 아유 나중에 전 연락하라고 연락하면 내가 어디서 시골에서 혹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알아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통쾌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여자 캐릭터가 중간에 활약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렇게 대표랑 붙어가지고 활약을 많이 해줬으면 그 대사를 칠 때 관객들이 짜릿짜릿할 거란 말이죠. 그것도 상업 영화적으로 못 살려서 이게 낭비가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곽 기사님께서 보신 이 영화에 좀 괜찮았던 장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안 좋았던 장면? 아, 정말 안 좋았던 장면이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영화였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좋았지? 어디가 나빴지? 그 생각을 사실은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그런 영화였다. 완전히 팝콘 무비네요. 사실 저는 예. 팝콘 무비 치고도 팝콘이 아까워요. 되게 안 좋게 보셨네요. 이게 사실 좀 피곤하실 때 보시긴 했어요. 아니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네. 그랬어요. 이게 재미없는 영화예요. 이거. 많이 안 나오는 영화네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 탐정이랑 비교했을 때 별점으로 따지자 뭐 별 5개 만점에 그럼 별 반 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네 만족도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톤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뭐냐면 둘 자체가 팝콘 무비인 건 똑같고 들어가서 나올 때 재미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올 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탐정 더 비기닝도 따져보면 전에 되게 뻔하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화는 뻔한 걸 되게 잘 살렸는데 맞아. 이 영화는 뻔한 거를 뻔하게만 살리려고 했어요. 맞아요. 핵심이 네. 그거예요. 정말 감독 역량이죠, 그거는. 네. 이게 그 영화도 그렇고 감독 역량 차이가 저는 제가 느끼기는 인지도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박 기사는 그때 째째한 로맨스라고 했나요? 그거 괜찮게 봤기 네. 때문에. 괜찮은 영화를 만들고 이번에 탐정을 만든 영화라고 하셨고 저는 이게 전에 안 봤지만 카운트다운 네, 그 다음 저는 봤습니다. 이 영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도 평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 역량 차이가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같은 것도 어떤 감독은 잘 살리고 네. 그럴 수 같은 있죠. 건데 정말 어떤 감독은 정말 그냥 그렇게 평이하게. 그렇게 살리고 그 차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연속으로 이렇게 두 편을 팝콘 무비 네. 이렇게 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무비 그런 영화 두 편을 봤었는데 올해는 이런 식의 영화가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중에 왜 그렇죠? 거의 이제 끝 무렵이 아닌가라고 한 나머지 하반기 때는 좀 예고되어 있는 게 뭐 내부자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CJ에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이제 무게감 있는 영화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가벼운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가서 영화관에서 지금 도대체 누구 핸드폰인가요? 박 기자 핸드폰 아닌가요? 박 기사님 핸드폰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팝콘 무비 무슨 소리 보소 진짜. 팝콘 무비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성난 변호사, 저는 이 영화에서 또 인상적인 장면이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이제까지 이 영화가 현실 반영을 되게 잘했다. 근데 이게 영화가 못 살린 부분이죠. 예를 들면 탐정 더 비기닝에서 현실 반영을 잘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현실 반영을 잘했다라고 느낀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몇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원한 자체가 이 영화가 그렇게 나쁜 영화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탐정 더 비기닝 같은 경우에도 원한 자체가 매끄러웠겠지만 상업 영화로서 이 영화도 저는 크게 구멍이 없는 걸로 봐서 원한 자체는 매끄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현실 반영이 잘 된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상상력을 되게 잘 넣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총수에 대한 것들. 그게 제약회사로 보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클래스의 기업이. 그런데 그 재벌 기업의 총수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상당히 큰 울림이랄까요? 뭔가 그런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장현성 씨가 정말 열연을 했죠. 원래 연기를 어느 정도 잘하시는 분이고 캐릭터가 강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연기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불쾌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시죠. 거슬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나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사건을 파고 다니고 뭔가 나를 이렇게 막 애들이 재판을 통해서 건드리고 하는 게 그게 나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거슬려. 그래서 그 거슬리는 것들 때문에 너를 제압해야겠어. 그러면서 얘네를 제압하는 방식들이 뭐 살인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고를 자기가 내는데 갑자기 이제 대리기사를 고용해가지고 네가 낸 걸로 해 라고 하면서 돈 좀 주고 뭐 그 사건 문마해 준다거나
이성균 씨를 나중에 애들이랑 잡아오잖아요. 그 여자랑 잡아와가지고 재갈을 물려갖고 목에 목줄을 채워가지고 밑에 눕혀놔요. 그래놓고 어떤 주사를 놓죠. 개목줄이죠, 개목줄. 네. 근데 그 개목줄이 전자목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려고 하면 개 못 짖게 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막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러면서 그런 거를 딱 채워가지고 눕혀놨는데 아무도 이 변호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근데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도 몰라요. 납치를 해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네 똑똑했다 그러던데, 마을에선 천재였다 그러던데, 근데 우리 사회에는 똑똑해도 아무 소용없어. 돈이면 다 돼. 돈이 제일 커. 너 같은 놈 100명 구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아, 이런 대사들이 저는 되게 명품 대사가 될 수 있는 대사들이다. 예를 들면 변호인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말하나요? 네네. 1조 2항 말하나요? 뭐 아무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1항이랑 2항 다 얘기한 건데, 그 대사가 되게 뻔한 대사인데 되게 강렬하잖아요. 옛날에 공공의적에서 법은 최소한입니다. 뭐 법은 최소한이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도 강렬하잖아요. 막 이런 강렬한 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강렬할 수 있는 대사들을, 나는 불쾌하다거나, 뭐 아니면 돈이면 다 돼. 뭐 100명도 구할 수 있어. 라거나, 아니면 뭐 그 여자한테 통쾌하게 치는, 여자 변호사한테 치는 그런 대사라거나, 이것들이 말 자체는 그런데 너무나 안 통쾌하게 지나간다. 너무나 안 강렬하게 지나간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랬어요. 이 영화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네요. 네, 사실은 아까 전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끝났었는데, 네. 사실 있으면 하세요. 아니요, 많이 질질 끌었습니다. 할 말은 초반에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 영화의 평은 사실 3분에서 5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났었는데, 지금 방송 시간을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좀 채우기 위해서 많이 끌다 보니까 네. 조금 산으로 간 이야기들도 있었고,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가 맞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가 하얘졌는데, 저희가 이렇게 원래는 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영화였을 법한 영화를 너무 길게 끌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도 좀 많이 했고요. 예,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얼른 넘어가죠. 추천 비추천으로. 예. 네. 박기사가 빨리 집에 갈 때가 있나봐요. 카톡 요즘 보더니.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네, 추천 비추천 시간 들어가 봅시다. 박 기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비추천 주고 싶고요.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영화를 2편을 다 안 보셨다면 그냥 둘 중에 한 편만 봐라, 굳이. 그러나 저는 탐정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탐정을 보시고 성남 변호사를 볼까 말까 하시는 중이라면 보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예, 둘 중에 하나만. 네, 박 기사님 비추천이고 네. 박 기사는 어떤가요? 저는 그냥 보말입니다. 예, 뭐 보말인데, 사실 탐정은 추천을 줬던 이유가 네. 후속작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후속작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드린 거였고, 이번 영화에서는 후속작에 대한 기대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2시간 그냥 흘러갈 수 있게 네. 볼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보말로 하겠습니다. 저 역시 보말입니다. 저는 지난 탐정 더 비기닝도 보말이었고요. 이번 성남 변호사도 보말인데, 앞에 말씀드린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제약회사 대표 하나 잡아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서야 도대체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추천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속편이 기대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성균 씨가 변호사잖아요. 탐정을 나중에 탐정사무소를 개업하자 그래요, 임원희 씨랑. 네네. 개업하면 백방 망합니다. 왜냐면 이성균 씨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되게 똑똑한 느낌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1%다 막 이러는데 솔직히 그렇게 똑똑한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앞에 그 탐정 더 비기닝 같은 영화를 봤을 때
권상우 씨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았어요. 거기서는 제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그거를 추적하고 추리해나가는 과정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성균 씨가 이 사건을 풀어가는 게 이게 뭐 대단한가? 그렇게 똑똑한 건가? 저 상황이 있으면은 조금만 머리 돌아가면 저 이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성균 씨가 이 영화에서 막 되게 대단한 것처럼 추리하는 장면으로 그 여자가 살해됐던 여대생 자취방 들어가서 자물쇠 안 잠겨 있었다 이런 거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가짜였습니다 진짜 보면서 네. 야 이렇게 이 정도 애가 과연 탐정사무소를 차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날고 기는 탐정들이 있을까. 이제까지 탐정영화 돌이켜보면은 권상우 씨도 사실 개업했을 때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판국인데 과연 이성균 씨가 할 수 있을까 이 영화 속에 변호성이. 되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탐정이 불법이에요? 지금 현재로 현재 합법이 아니죠. 저희 나라에는 합법은 아니죠. 네. 외국은 합법입니다. 합법이고. 그래서 미국은 합법. 네,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은 돈 세탁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돈 횡령을 많이 해서 나가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네. 걔네 잡으려고 외국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 뭐 옛날에 페이퍼 캠퍼니 이런 거 문제 됐을 때 외국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누구 이렇게 계좌 같은 거 털어달라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해주고. 해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보도가 되고 했었죠. 이제 외국 탐정사무소에 우리나라 뭐 업체들이 얼마씩 지불을 계속 하고 있다 10몇 년 동안 이런 것들도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거의 이제 불륜 잡는 거 아니에요? 주로 불륜을 잡지만 아무거나 다 잡아주죠. 심지어 흥신소가 청부살인한다는 것도 이슈가 됐었잖아요. 돈만 주면 다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흥신소 중에 조금 전문적인 곳들은 아무래도 탐정적인 역할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렇고 오늘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어느 정도 나눠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다음 방송이 이제 마션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 제기사 쪽에서. 네. 그리고 저희 곽 기사님이랑 박 기사님 모시고 함께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배우들 배우 품평회를 저희가 진행을 해봅니다. 네네. 남자 배우 10명, 여자 배우 10명. 이 방송도 각 3부작으로 진행을 아주 대폭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앞에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팬들이라고 할 분들은 많이 없지만 청취자분들 저희도 이제 영화 혼자 둘이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심심할 때가 있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이제 1년 반이나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지만 네. 네, 아무튼 소모임 가입해서 좀 동정동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뭐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박 기사였습니다. 예, 저는 곽 기사였고요. 김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